남북한 대결의 핵심은 결국은 민족이란 잣대로 나눈다면 민족 반역 세력 대 민족 세력의 대결이죠. 원래 이 해방 직후에 좌우 대결을 할 때 우파가 자유진영이 민족 세력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선 사람은 좌익이라고 불렸어요. 그때는 좌익 대 민족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좌익이 민족 세력으로 둔갑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유진영에 있는 사람을 보수 수구 세력으로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보수 수구 세력이 세계 20등 가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보수 세력이 진보 세력이라는 이야기죠. 사실은 진보 세력이 수구 세력이죠. 한국에서 가장 잘못 쓰이고 있는 용어입니다. 지금 한반도의 핵게임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과 남한에 있는 북한 핵보다 더 더 치명적인 계급투정 세력. 계급투정 세력은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계급투정 세력을 좌파라고 할 때도 있고, 좌익이라고 할 때도 있고, 사회주의라고 할 때도 있고, 공산주의라고 할 때도 있고, 여러 이름으로 불리지만은 핵심 신념은 계급투정론입니다. 계급투정론은 칼 마르크스가 발전시킨 것인데, 역사는 계급투정에 의해서 발전한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권력투정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해왔다. 그렇게 보면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느냐? 대한민국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눈다. 지배계급이 정권을 장악해가지고 대기업을 앞세우고 군대를 앞세우고 정보부를 앞세우고 해서 피지배계급인 노동자, 농민을 탄압한 것이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정통성이 없다. 그러나 북한은 인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다. 양극화, 1대 99, 적폐, 기득권, 보수를 괴멸시킨다. 불의의 시대였다. 우리가 정의다. 우리만이 민주주의 정권이다. 이런 말들이 다 계급투정론에서 나오는 세상을 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은 어떠냐? 국민을 계급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수계급. 지금 한국에 특수계급이 있는 거 아닙니까? 민노총이라는 특수계급 새로 생긴 거 아닙니까? 민노총이라는 특수계급에는 공권력이 먹히지가 않아요. 요사이는 김정은, 환영 무슨 그 세력을 특수계급으로 보는지 당연히 국가보안법을 집행해야 될 검찰,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죄는 징역 7년인데 특수계급으로 인정하는 거죠. 왜냐? 자기 편이니까. 계급투정론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한테는 법을 유리하게 적용하고 자기 계급에 속하지 않는 보수 세력이든지 우파에 대해서는 자유민주 세력에 대해서는 법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게 계급투정론적 법 집행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국민 입장에서는 두 가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남한의 계급투정 세력, 정권을 잡는 이 위기 속에서 한국이 자유를 지켜낼 수 있느냐 하는 커다란 고민에 지금 봉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한국의 한반도 핵게임의 기본을 결정하는 구도가 하나 있어요. 지금 주로 제가 남북한 관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생존은 냉전 시절에 우리가 미국 편에 섰습니다. 북한은 소련 편에 섰어요. 자유진영과 전체주의 진영 사이의 대결에서 남북한 양쪽이 다 줄서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줄서기가 성공했습니다. 북한의 줄서기는 실패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저런 생활을 하고 있죠. 지금은 어떠냐? 러시아 대신에 소련 대신에 등장한 것이 중국입니다. 지금 동북아시아에는 새로운 냉전 구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죠. 미국과 중국.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을 동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중국이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일당 독재는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으니까 불가피하게 정치도 자유화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은 특수하죠. 중국은 오히려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일당 독재를 더 강화했습니다. 시진핑이가 등장하니까 10년 동안만 한다는 불문율이 깨져버리고 장기 집권할 수 있는 식으로 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 통제가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동시에 3조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고를 이용해가지고 세계 도처에 중국 세력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남미에도. 작년에 짐바브웨라는 나라에서 한 40년 독재해먹던 무가베가 쿠데타로 물러났어요. 그것도 중국이 뒤에서 조종했다. 아프리카에 갔을 거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중국을 보는 시각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지금 중국을 견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이 연 6%, 7% 성장한다. 미국은 2%, 3% 성장합니다. 이미 PPP라고 있죠. Purchasing Power Parity라고 하는 구매력 기준의 GDP 계산을 하면은 중국이 미국의 한 1.5배 됩니다. 재래식 방식, 노미널 방식으로 하면은 아직도 미국이 중국보다 GDP가 조금 많아요. 그러나 대세는 경제 규모는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군사력에 중국이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은 미국은 태평양, 아시아, 인도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지킬 수 있느냐?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은 미국이 여러 면에서 중국을 압도한다. 특히 군사력, 과학기술, 대학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 그리고 동맹국. 지금 중국을 묶어야 한다. 중국이 이제는 주적이다. 동반자가 아니다. 파트너가 아니다. 주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적이다. 중국을 주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중국을 주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국은 줄을 중국에서든지 미국에서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국의 선택지는 아주 좁아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 속성상 미국보다는 중국, 미국보다는 북한, 미국보다는 러시아를 좋아하게 되어 있지만은 미중 대결 구도가 굳어지기 시작하면은 양쪽에 자리를 걸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이 하나는 군사력이고 하나는 금융이죠. 금융 통제. 예, 근데 요새 한국의 어떤 은행이
미국의 대북 제재 협조하지 않고 북한에 몰래 투자를 했다든지 북한 물건을 사주었다든지 석탄을 사주었다든지 하면은 미국이 그 은행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텐데 세컨더리 보이콧의 의미는 달러 결제를 못한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추방된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은행이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파산하게 되죠. 그런 금융과 군사력을 동원했을 때 과연 중국이 버틸 수 있느냐? 한국의 선택은 뭐냐 하는 이런 구도하에서 한반도 핵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지금 함수가 같이 돌아가는 거죠. 미중 대결, 남북 대결, 미중 대결, 남북 대결, 한국 안에서의 대결, 좌우 대결, 그리고 북한 안에서의 큰 변화. 북한에서도 지금 시장이 넓어지고 핸드폰 가진 사람도 많아지고 북한 또한 변화하고 있죠. 중국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이런 게 여러 가지 방정식이 동시에 돌아가니까 한반도 핵게임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참 전망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70년 동안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분들이 발전시킨 이 대한민국의 문명, 제도, 군사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를 아는 국민, 언론의 자유, 사법부의 독립이 요새 흔들리고 있으나 어쨌든 사법부 이런 여러 제도가 기능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문명이라고 하죠. 문명이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위협을 받을 때 반응을 하게 될 것이다. 심한 경우에는 생존 투쟁 차원의 권기를 하게 될 것이다. 이 문명이 지난 70년 동안에 우리의 선배 세대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건설한 이 문명의 힘이 본격적으로 들고 일어날 때 과연 역사의 흐름을 잘못 읽고 있는 이 친김 세력 그리고 북한의 노동당 정권이 버틸 수 있느냐? 다만 한국이 국가적 자살을 하지 않으면 하는 단서가 붙었다.